안녕하세요. 고품격 허세 방송 허세 미술관의 아트 카운셀러 이한입니다. 이번에 제가 준비한 방송이 이건희 컬렉션 특별전인데, 이 덕분에 우리가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못 봤던 유명한 근대 작가들의 작품, 또 유물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니까 23,000여 점 중에 135점을 공개를 오늘부터 하는데, 두 미술관에서 나눠서 합니다. 하나가 국립중앙박물관, 그리고 하나가 현대미술관. 이건희 컬렉션 특별전 관련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모스. 자, 여기가 국립현대미술관인데, 오늘 방송은 국립현대미술관까지만 할게요. 오늘 시작해서 내년 3월 13일까지 그 기간은 넉넉합니다. 코로나 시국이라서 예약을 받거든요. 사전 예약. 인원을 대폭 줄이는 바람에 다음 달까지인가 다 매진됐대요. 이런 시국이 지나면 인원을 좀 더 늘리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하고, 이 시국 좀 지나서 좀 여유가 됐을 때 예약하고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시에서 한국인이 사랑하는 작가 34분을 좀 추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인기 있는 작가들 위주, 김환기, 박수근, 이중섭, 장국진, 변광식 등 이런 작가들을 전시를 해요. 제목이 있어요. 이건희 컬렉션 특별전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제목이 약간 달라요. 고 이건희 회장 기증 명품전. 그래서 같은 날에 오픈을 하니까 공동 전시를 좀 나눠서 하는 개념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김환기 작가 아주 유명하죠. 아마도 우리나라 현대미술 작가 중에 가장 고가의 경매에 낙찰되는 그런 화가로 알고 있거든요. 낙찰될 때마다 뭐 기록을 세우는 그런 걸로 제가 기사를 좀 여러 번 본 것 같아요. 여인과 항아리, 우리는 주로 전묘법 이런 작품을 주로 많이 보는데, 이 작품은 좀 생소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전부터 김환기 작가가 학, 백자, 노점상, 나무 이런 모티브를 주로 많이 삼았대요. 나무를 되게 단순화했다고 하는데 이게 나무인 것 같아요. 노점상은 이게 물건 파는 것 같은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노점상 상인으로 그린 것 같고, 이 동물이 있는데 동물이 뭐 사슴이겠죠? 뿔 달렸으니까. 항아리 든 여인인데, 항아리를 이렇게 든 여인의 포즈는 그 프랑스의 앵그르 작품 중에 항아리 든 누드화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일본에서도 활동을 하고 서구 유럽의 화가들의 작품 많이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포즈를 봤을 때는 앵그르의 영향도 좀 받았을 것 같아요. 요런 패션을 보면 이 치마 같은 경우 한복 같지만 우리나라 여인들이 저고리를 다 대놓고 이렇게 다니진 않잖아요, 잘. 그러니까 요거는 서구 유럽 화가들의 그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문화를 보면 유교 문화권에서 노출을 하긴 힘들단 말이에요, 여인들이. 특히 양반 가문 같은 경우에는 여인들이 함부로 외간 남자를 못 보게끔 했다고 해요. 근데 정반대로 농사를 짓거나 그 장사를 하는 이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 젖을 주잖아요. 그래서 저고리가 19세기 말보다 되게 짧아졌는데 여성 젖가슴을 보이는 경우가 되게 많았대요. 시골 같은 경우 특히. 그러니까 이게 농촌이라든지 서민들 사회에서는 노출이 꽤 있었다라는 거. 아무튼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당시에 그 풍습을 어느 정도 반영을 했는데, 하지만 대놓고 이렇게 저고리를 다 벗고 이렇게 다니진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인상적으로 봤던 게 이 색감인데, 색감이 오색 저고리 같은 느낌. 고급 한복 중에 되게 이쁜 한복 색깔 있잖아요. 저도 이런 색깔이 보이더라고요. 한복의 오색 저고리 색깔. 약간 유럽스러운 그런 느낌도 있는데 그래픽 디자인적이면서 한국적인 색감이다 라는 거죠. 김환기 화백하면 이런 작품들이죠. 제목이 산울림이거든요. 그런 소리, 그런 파동을 추상적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관련된 설명을 들으면 광대한 우주의 소용돌이를 만들어내는 효과를 자아낸다라는 평가도 하거든요. 서구 유럽과 다르게 동양적인, 시적인 한국인만의 추상화로 재해석했다, 이런 평가도 얻죠. 그림을 뭐 평가할 때 뭐 우주의 원리라든지 뭐 동양적, 되게 심오한 이야기, 광대한 우주, 철학적인 이야기 하는 경우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이제 들으면 좀 감상에 좀 방해가 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산울림이란 제목까지만. 그리고 이 김환기 작가가 뉴욕에서 활동했을 때, 그러니까 미국식 추상 표현주의의 영향을 받은 이후, 마크 로스코 같은 화가의 영향을 받은 이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는 감상은 자기가 하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그러니까 산울림이니까 자연 속에서 소리의 파동을 김환기만의 조형 언어로 풀이한 거, 딱 여기까지. 이 감상은 각자 나름대로 하는 게 맞겠죠.
황소 시리즈 중에 하나가 이번에 공개가 됩니다. 붉은 색깔 배경의 황소 시리즈 작품이 한 4점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번에 전시가 되는 거죠. 이중섭 화배 아주 유명한 분이고 6.25 때 그 기간에 그린 작품이네요. 교과서에서 나왔는데 책자에선 여러 번 나왔는데요. 그림 공개는 잘 안 됐나 봐요. 이때까지. 그런 작품이 상당수 됩니다. 이번에. 이중섭이란 화가가 소, 닭, 어린이, 가족 등 이런 향토적인 분위기로 많이 그렸는데 특히 황소를 정말 많이 그렸죠. 이중섭 화백이 나름 조금 애국자적인 마인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변절했던 문인이 신문에 사설을 기고했는데 머리를 중처럼 밀고 전쟁에 참가하는 아름다운 청년이 되자라는 글을 쓰고 분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화백이 그러니까 사인을 쓸 때 지읒, 우, 오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중섭인만 쓴 거 중섭. 근데 중자라는 그 소리가 겹치는 것조차 치욕스럽고 부끄러워서 둥섭이라고 사인을 했대요. 둥섭. 중섭이 아니라 일부러 여기 보세요. 둥섭이라 써있잖아요. 둥섭. 그러니까 중처럼 밀고 일본 천황을 위해서 전쟁하자 이런 거에 대한 분노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반항, 그 항의 차원에서 스스로 이렇게 사인을 그렇게 했다고 해요. 멋있죠, 이런 거는. 한국 전쟁 중에 가족과 이별하기도 하고 또 가난 때문에 엄청나게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정신질환도 앓기도 하고 격변의 시기에 활동을 했고 그 나이 40의 생을 마감했던 불운의 천재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작품 흰소도 나오거든요. 이번에 공개된 작품 이 2점이에요. 우리한테는 요 흰소가 더 익숙하죠. 그러니까 요 50년대에 이렇게 그리고 54년도에 이렇게 그린 겁니다. 당시 황소라는 게 한국의 민족 정신을 또 상징한다고 여겼대요. 일본 사람 입장에서. 근데 유난히 황소를 그렸다는 것은 민족의 그 강인한 정신을 어느 정도 황소를 통해서 표현하고자 했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 요런 약간 뼈대 같은 뼈다귀처럼 그리는 거, 이것도 약간 뼈가 앙상한 듯한데 마치 괴물처럼 그렸단 말이에요. 이것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운 시절에 많은 사람들이 굶고 했으니까 그랬던 와중에도 그 강렬한 황소의 힘을 그림을 통해 보여주지 않았나. 뼈다귀만 남고 굶어 죽은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괴물처럼 그렸다는 거죠. 제가 그러니까 봤을 때는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요 작품 흰소 같은 경우에는 홍대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는데 난 왜 모르고 있지? 그런 미술관이 있었구나. 세상은 요지경입니다. 학교 다녔던 저도 이런 미술관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자, 그리고 이 드로잉 너무 멋있더라고요. 인상적이더라고요. 이 이중섭 화백이 부인은 일본인이거든요. 야마모토 마사코라는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이중섭 화백 검색 쳐보세요. 진짜 미남입니다. 정말 잘생겼어요. 담배 무는 그 장면 보면요 진짜 영화배우 같아요. 일본에서 미술학계에서도 잘생기고 운동 잘하고 노래까지 잘하고 그림도 잘 그리고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 마사코라는 그 아내의 집안이 좀 잘 살았거든요. 그러면 조선인이라고 되게 반대하거나 되게 차별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대요. 결혼을 반대하지도 않았고 조선인이라 차별도 하지 않았고 일제시절에 오히려 화가라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일본에서 와서 좀 편안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냐 이런 걱정까지 할 정도였대요. 그러니까 나라로는 민족적으로 좀 얄밉긴 하지만 사람으로는 좀 괜찮은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 중에. 그리고 아들이 셋이나 있었는데 병마로 막 요절도 하고 둘이나 잃었거든요. 한 명은 삼남 중에 이태성 씨라고 해서 지금까지 살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년 전에 위작을 팔다가 이렇게 좀 논란이 됐거든요. 그런 사연도 있고 이게 바로 이제 부인 마사코에게 보내는 엽서 그림이라고 합니다. 요 드로잉 선 느낌 되게 독창적이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사파 같은 느낌도 있고 그래서 이 드로잉 되게 매력있다. 되게 강인하고 선이 딱딱딱 끊기는 이런 느낌 투박하면서도 되게 멋스러운 심플한 이런 드로잉 되게 멋지더라고요. 그리고 이 작품도 되게 특이한데 6.25를 겪었잖아요. 피난지에서 북쪽에 원산 폭격을 피해서 급하게 남한으로 피난을 했다고 해요. 피난지에서 맞은 첫눈을 회상해서 그린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피난 와중에 여기 새가 있는 걸로 봐서는 뭐 바닷가나 아니면 강변일 것 같은데 바닷가인 것 같아요. 갈매기일 것 같은데 고기를 같이 그려놓은 거 봐서 살기 위해서 피난하던 와중에 눈은 오고 그러니까 그냥 봐서는 되게 서정적인 분위기인데 어떻게 보면 되게 현실은 되게 우울한 상황이죠. 그래서 되게 묘한 그림인 것 같더라고요.
또 유명한 한국인이 사랑하는 작가 중에 한 분이 박수근 화백이죠. 아주 유명한 이런 스타일 절구질라는 여인이라는 작품입니다. 강원도 고향이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향토적인 정서. 이분이 어릴 때는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났대요. 그런데 아버지가 광산업에서 손댔다가 망했대요, 사업이. 급속하게 가세가 기울면서 되게 힘든 어린 시절을 지냅니다. 그림 배울 돈도 없다 보니까 그림을 또 독하게 의존을 했다고 해요. 게다가 어머니가 병상에 누우면서 되게 힘들게 그림을 그 와중에도 그렸던 화가죠. 결국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빚에 막 쫓겨가지고 금강산으로 뭐 도피했다고 하고, 아버지가 살던 그 동네에서 우연히 이웃 김복순이란 여인과 이제 결혼을 나중에 하게 되거든요. 그 가난한 화가를 탐탁지 않게 여겼겠죠. 김복순 그 아내 집안에서 미리 점 찍어둔 의사 집안 아들과 빨리 약혼시키려고 했대요. 겨우 김복순 그 아내 집안에서 승낙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이 러브스토리가 있어요. 또 광복 후에 교사로 잠깐 일하다가 6.25 직후에는 막노동을 하고 그림 막 힘들게 팔고 그랬거든요. 또 전쟁 중에 활동했던 데가 북쪽에 있는데 유엔군의 후퇴로 그 목숨의 그 위기를 느끼면서 북쪽에 가족을 남겨두고 혼자 남쪽으로 피신했대요. 6.25 직후에 이산가족이 된 거죠. 아내가 목숨 걸고 아이들을 데리고 북한을 탈출했다고 합니다. 기적적으로 서울에서 재회한 거예요. 부인과도 그런 그 영화 같은 러브스토리가 있다는 거죠. 그 여인, 부인을 모티브로 그렸다고 합니다. 저 이 질감 처리가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돌질감, 화강암 질감처럼 보인다는 말도 있는데 돌질감 처리로 그린 화가 중에 떠오르는 화가가 그 에곤 실레가 있거든요. 근데 에곤 실레는 주로 또 드로잉이 주조니까, 근데 이 화백은 특유의 이런 질감 처리, 뭔가 뿌예 보이면서 형태가 좀 흐리멍텅하거든요. 그러면서 특유의 분위기를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덴티티가 진짜 강한 화가. 그리고 이런 배경도 그렇고 되게 토속적인 시골 느낌, 향수를 자극하는 한국인의 특유의 정서를 잘 녹아낸다는 점에서 한국인이라면 되게 좋아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6.25 이후에 미군 부대 PX에서 초상화를 그리면서 미군 정부 관계자의 그 부인들과 알게 됐대요. 그 뒤로 그림도 사주고 후원을 해줬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후에 좀 알려지게 된 거죠. 어쨌든 성공할 무렵에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살았을 때는 힘들게 그림을 그리셨던 그런 화백이죠. 백남순이라는 작가인데 여성 화가입니다. 낙원이라는 작품, 그리고 이중섭의 스승으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파리 유학파 출신이래요. 1세대 페미니스트 화가이기도 합니다. 여성주의자들이 은근 많아요. 근데 이 작품 보면 재미난 게 뭐냐면, 일단은 재료라든지 기법을 보면 일부 유화도 있고, 이제 주조는 유화인데 형식 보세요. 병풍화입니다. 접이식 그림. 우리나라 한국식 형식을 섞었어요. 그 낙원은 한편으로 또 무릉도원이기도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자주 많은 화백들이 그렸던 주제이면서, 또 낙원은 또 서구 화가들도 많이 그렸던 주제죠. 그 나체의 이 여인들 보면 마치 기독교 세계관으로 보면 아담과 이브의 에덴 동산 같기도 하고, 또 그래서 신화로 따지면 그 낙원인 아카르디아 같은 그런 느낌도 있어요. 요런 나무 느낌도 그렇고, 요런 다리 같은 거는 우리나라 무릉도원을 그릴 때 자주 썼던 그런 형식적인 요소라고 해요. 부분적으로 보세요. 여기 여백 흐리는 거 있죠. 그거는 우리나라 한국화에서 제가 가끔 얘기했던 한국식 공기원근법이라고 자주 얘기했던 여백 기법이 여기 나옵니다. 절묘하게 한국 산수화를 절묘하게 녹인 그림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세잔 느낌도 들었어요. 세잔을 모티브로 그린 초기 큐비즘을 시도했던 브라크 같은 느낌도 약간 들더라고요. 색감도 그렇고. 세잔과 초기 큐비즘의 영향을 조금 받지 않았을까. 영향 받은 건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브라크 네모돌이 그 색감에서 남프랑스 풍경화 색감이 약간 이런 느낌도 약간 전 났거든요. 비슷한 주제죠. 이상범 화백이 그린 무릉도원도란 작품인데, 청록 산수화라고 부르는데 이 산수화가 되게 귀한가 봐요. 그래서 이 작품의 존재는 전문가들끼리만 알려져 있고 실물을 본 사람이 이전까지 거의 없었대요. 그래서 이 작품이 100년 만에 처음 대중에 공개되는 거라고 합니다. 청록 산수화 이 장르를 감상하기에 되게 좋은 기회니까 이번에 보신 분들 다 최초예요. 이거는 처음 공개됐다고 하니까 직접 보는 것과 이미지 보는 거는 좀 다를 테니까 감상하시고 댓글로 후기 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독일의 표현주의인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시기도 약간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이분도 되게 유명한 분이죠. 나혜석 화백. 최초의 여성 화가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는 최초 여성 근대 화가로 봐야 되나요? 자, 이분 나혜석 그 프로필 사진 쳐보세요. 또 미인입니다. 여성 운동도 했고 사상가이기도 해요. 3.1 운동도 했었대요. 초기 페미니스트인데 정조 취미론이라고 해서, 정조는 법률이나 도덕적인 걸 따지는 게 아니다, 정조는 윤리랑 상관없다, 정조는 취미일 뿐이다, 한국 보수적인 남성들이 자신 주변의 여인들, 뭐 가족들, 예를 들어서 아내, 누이, 딸 결혼 전 순결을 요구하지만 이 남성들이 다른 사람의 아내, 여자들의 성욕을 품는 이런 위선적인 걸 좀 많이 비판했대요. 우리나라가 자유연애를 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전에는 다 가문에서, 집안에서 약속하고 결혼을 한 거거든요. 이게 당연한 거였거든요. 이 당시에 이미 일제시대 때부터 이때 자유연애론을 주장했던 근대적인 여성이었죠. 화령전, 이거 작약이라고 해서 이 꽃 이름이 작약이더라고요. 그 꽃을 그린 거라고 합니다. 옥살이도 했습니다. 3.1운동 했다가 다행히 살아남으셨지만 옥살이를 하셨대요. 근데 멋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초의 걸크러쉬 아티스트?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이 그림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되게 혼란했잖아요. 독일의 표현주의라는 게 1차 세계대전의 트라우마 때 등장했던 루트비 키르이너는 현실 도피적으로 완전히 미친 세상을 그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약간 미친 세상이 일제 치하, 그 다음에 6.25 전쟁이겠죠. 혼란했던 세상에 이런 그림을 그렸다는 거는 약간 비슷한 게 있지 않을까. 물론 일부 느낌은 약간 인상주의 풍도 있긴 합니다. 약간 인상주의와 이제 표현주의 그 영향을 둘 다 받은 것 같습니다. 장욱진이라는 화백, 이 분도 이력이 있어요. 경복고래요. 그러니까 일제 시절이죠. 일본인 교사한테 항의했다가 퇴학당했대요. 아, 멋있죠. 이런 이력 너무 좋아. 그리고 이분이 또 불쌍하게도 해방하기 전에는 강제징용 됐대요. 그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그래서 당시 일본에서 활동을 했던 이 화백들이 서구 유럽 스타일을 많이 이제 영향받은 반면에 이분은 자신만의 되게 독자적인 스타일을 구사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이 희귀하거든요. 서양에서도 좀 없는 느낌? 독특한 그림. 얼굴을 되게 단순한 이런 스타일. 다른 그림에도 나옵니다. 근데 이 그림도 좀 짠한 게 뭐냐면, 이게 나룻배인데 피난길에 봤던 장면을 그린 거예요. 배경은 충남인데 피난길에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장터가 열렸대요. 또 피난길에도 장 보기가 너무 힘든 지형 조건이라서 사람들이 이때 장을 보려면 강을 건너야 됐대요. 그 나룻배를 그래서 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소를 태운다는 건 소를 파는 걸 수도 있고 술을 사오는 걸 수도 있고, 자전거는 자전거를 파는 거일 수도 있고 사는 거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보따리도 그렇고 상황이 되게 힘든 시절을 그린 거거든요. 단순화된 조형 언어로 보면 유쾌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자신의 조형적인 언어를 잘 풀어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짠한 스토리가 있어요. 이 시절에 이런 게 좀 흔히 있었다고 하는데, 이걸 먼저 그린 게 아니라 이 뒷장에 이 그림 먼저 그렸어요. 소녀라는 작품인데 장욱진 화백이 일본에서 활동했던 시절에 유일하게 남은 그림이라고 합니다. 되게 아꼈던 그림이래요. 또 그림을 꼭 껴안고 피난길에 올랐는데 아꼈던 거죠. 그만큼 캔버스가 없다 보니까 뒷장에 그린 거예요. 그럼 이거 전시할 때 어떻게 전시할까요? 어디 세워두고 양옆으로 전시를 하겠죠? 따로 떼어내기는 힘들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이것도 궁금하네요. 혹시 갔다 오신 분들 그 댓글로 후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짠한 스토리죠. 고향의 딸을 모델로 그렸다고 하는데 근데 너무 미아를 안 시켜주셨다. 이거 비슷한 얼굴 좀 많이 본 것 같은데, 너무 친숙한 얼굴이야. 특히 이제 이 장욱진 화백이 이 그림 특히나 아꼈대요. 왜냐면 일본 시절의 유일한 그림이니까. 6.25 이후에 너무 먹고 살기 힘들었는데 그 아내분은 부산에서 국수집을 운영을 했대요. 시댁에서 참기름을 가져오면 또 동창이 참기름을 다른 동창한테 팔아주는 게 너무 고마워서 남편 허락도 안 받고 이 그림을 그 동창한테 팔았대요. 남편이 그렇게 아끼는 그림인데, 목숨 걸고 간직한 그림인데 팔아버린 거야. 참기름 팔아줘도 고맙다고. 이 이후 얼마나 이 귀한 그림이 될지 모르고 파는 거죠. 장욱진 맏딸이 그 경운 박물관장이라고 합니다. 장경수 따님이 삼성 이건희 전 회장의 부인이었던 홍라이 여사와 동문이래요. 경기여고. 알았겠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8989 해서
그림 소유주한테 자신이 살 수 있는 여력 안 되니까 나중에 처분을 하려면 삼성가에 팔라고 설득을 했대요. 왜냐면 좀 신뢰가 있었대요. 삼성은 그림을 오랫동안 팔지 않고 소유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대요. 잘 간직해서 우리 대중한테 이제 공개가 된 거죠. 다행히 해외로 안 나가고 우리나라 대중에게 공개된 건 되게 좋은 일입니다. 저는 이런 거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이거 뭐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매력 있는 그림 중에 하나가 이 그림이죠. 공기놀이. 저도 이번에 처음 봤습니다. 요즘에도 공기놀이 하나요? 우리의 전통 놀이죠, 이것도. 다른 나라에도 이런 비슷한 문화가 있을 수도 있겠으나 우리의 그 정서죠, 이것도. 우리 한국인이면 더 잘 이해하는 정서라는 거죠. 그리고 대가족 시절에 아이를 형제가 알아서 키웠죠. 부모님만 키운 게 아니라 부모님도 막 먹고 살기 힘든 시절에. 그리고 이렇게 머리 딴 것도 그렇고 정말 한국적인 정서가 가미됐는데 장욱진 화백 스타일로 얼굴은 생략하는 이런 단순화된 독특한 풍으로 그렸다라는 거죠. 그 장욱진 화백의 그림 그리는 스타일을 공기놀이에 비유를 했대요. 큰 캔버스에 그리기보다는 작은 캔버스에 아주 소박하게 그려 그렸거든요. 자신 스타일이 공기놀이처럼 작게 그린 거를 좋아한다. 팔을 높이 뻗어가지고 그런 스타일을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장욱진 화백이 특히 큰 그림을 많이 그리지 않았다는 거죠. 군마도 김기찬 화백의 작품인데 실력적으로 뛰어난 건 또 사실이고 역사적으로도 위대하게 평가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나 기독교 성화 스토리를 우리나라식으로 조선식으로 재밌게 해석한 그림들은 좋더라고요. 재밌더라고요. 이 군마도를 여러 번 그리는데 이거 초창기 군마도라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절대 좋아하기는 힘든 작가라고. 그 역사는 역사고 작품성 작품성이지 않을까. 아니죠. 아티스트는 인생 자체가 예술입니다. 우리 그림 애호가들은 예술가의 인생도 작품의 일부라고 봐요. 절대 인생 자체가 멋있을 수는 없죠. 이분 이은호 스승과 더불어서 대표적인 친일 화가였죠. 대표적인 친일 작품 중에 하나가 요거죠. 그러니까 세계대전 앞두고서 님의 부름을 바꿔서라는 이름은 님이 누구냐면 일본 천황을 말합니다. 징병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을 위해서 예국 차가하자는 거예요. 총무 병사도 천황을 위해 한몫은 바치겠다는 결의를 다지는 그림 메시지의 그림입니다. 게다가 더욱 화나한 건 뭐냐면 이전에 방송도 했지만 현재까지도 우리나라 사람이면 가장 존경하는 세종대왕의 영정을 그렸거든요. 그 영정이란 것은 옛날 기록 초상화가 남아있지 않다 보니까 인위적으로 따로 그린 거거든요. 박정희 정권 때부터. 근데 이 공식 영정을 김기찬 화백, 당시 잘 나가는 화백이니까 이렇게 그리기 시킨 거예요. 근데 이 인상이 닮았죠. 그 영정을 바탕으로 만화꽃 집회에 나오고 우리 뭐 광화문 앞에 그 세종대왕 동상도 이 인물과 되게 비슷하게 그려놨잖아요. 이 가짜 세종대왕 얼굴이 한 거죠. 용서할 수 없다 이거는. 집회 바꿔야 됩니다. 애국가도 논란이 있죠. 과감하게 바꿔도 좋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현대에 아주 훌륭한 천재적인 작곡가들 너무 많잖아요. BTS한테 새 애국가 부르게 하면 되잖아. 외국 사례에서도 애국가 바꾸는 사례 있어요. 바꾸면 익숙해져서 또 금방 또 적응할걸요? 작곡 잘할 사람 얼마나 많은데. 우리나라 훌륭한 뮤지션들 얼마나 많은데. 독립투사 얼굴을 모티브로 세종대왕 얼굴 그려도 괜찮잖아요. 그러면 뭐 모델 중에 존경받을 만한 그 위인들을 사진 모티브로 그린 것도 괜찮죠. 이 얼굴은 아니다. 우리 가짜 세종대왕 얼굴 좀 버립시다 이거. 가짜 얼굴 재수없어. 꺼져. 변광식 화백의 금강산 구룡폭포라는 작품인데 정선의 구룡폭포라고 있거든요. 그게 마치 세잔처럼 아주 단순화시킨 그림이 있는데 그게 좀 생각이 나면서 금강산의 그 절경인 것 같아요. 저는 안 가봤지만 갈 기회 있을 때 갔어야 되는데. 이분이 금강산의 화가라는 별명이 있대요. 왜 그러냐면 다른 동문들 서화미술회라고 있는데 같이 어렸을 때 배웠던 화백 중에 김은호, 노수현, 이상범 등이 있는데 다른 화가들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화가들은 친일하는 화가들도 있고 이 화가는 도피를 했대요. 금강산으로. 그 은둔한 거죠. 그래서 금강산을 주로 그린 거예요. 이런 거 보면 되게 세잔 같지 않나요? 세잔이 시골 자기 고향 가서 산만 계속 그렸잖아요. 빅투아르 산 거기 혹은 정물 사과만 그리고 이 화백도 금강산을 오르내리면서 엄청나게 연구를 한 거예요. 금강산과 물화일체가 된 거죠 거의. 이런 거면 거의 정선의 정신을 잇는 화가이지 않을까. 금강산을 그렸으니까. 이렇게 그리다가 6.25 이후에 금강산을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화가가 이제 재평가 받는 거예요. 금강산을 그린 화백도 없고 스케치들도 그렇고 주목을 받게 되는 거죠.
금강산 하면 바로 이 병광식이라는 거. 대체적으로 이후로도 미술계 주류에선 좀 바깥에서 주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거 보면 진짜 한국의 거의 세잔이 아닐까. 그 되게 비슷한 게 뭐냐면, 물론 스타일은 다르지만 시점도 다양한 시점을 섞어서 그랬다고 합니다. 세잔과 또 비교될 수도 있는 거고, 빅타르산을 평생 연구해서 그린 것도 비슷하고, 이분은 금강산을 평생 연구한 그런 분이니까. 그리고 한국 산수화의 전통을 또 계승하는 그런 차원도 있고, 이 그림풍 보면 이전에 다른 산수화 화가들에 비해서 되게 거친 붓터치가 좀 인상적인 것 같고, 물결을 이렇게 짜잘하게 그린 게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뽀샤시한 요 한국식 특유의 권기 원근법. 이전부터 김홍도도 그렇고 이런 원근법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이런 화백들이죠. 저는 이게 한국화의 최고의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안개 낀 듯한 요 몽환적인 분위기. 수묵하다 보니까 이거 자체가 컬러는 거의 안 쓴 것 같아요. 일부 컬러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거의 흑백 톤으로 그린 것 같아요. 약간 드로잉 느낌도 있어요. 강인한 드로잉 느낌도 있고 그래요. 연필 느낌도 날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의외로 갈필로도 많이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건조한 기법, 그렇게도 많이 구사합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한국화 붓터치로 구사할 수 있는 기법이 의외로 되게 다양합니다. 자, 그리고 변광식의 다른 작품인데, 이 작품 되게 매력이 있더라고요. 일단은 배경이 전주고 봄입니다. 꽃은 복사꽃이래요. 그 한국의 그 봄이 진짜 느껴지는 그런 분위기로 너무 잘 그렸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색이 좀 바래져서 컬러가 원래 색깔에 비하면 좀 약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전주도 봄 진짜 이쁘잖아요. 제가 5월에 가봤는데 특유의 분위기 있습니다. 전주 그 한옥마을을 본 듯한 그런 느낌도 있고. 자, 그리고 김중현 화백의 농악이라는 작품. 오늘 화백들 중에 독학으로 공부한 분들 꽤 많거든요. 처음부터 화백이 아니었고 조선 총독부 관청에서 처음에 일했대요. 거기서 측량 관련된 일을 했던 걸로 기억해요. 그 일을 병행하면서 그림 활동을 차츰 시작하려는데 동양화, 서양화를 둘 다 시도했던 화가입니다. 애매한 게 뭐냐면, 오늘 화가들 대다수를 서양 화가로 이렇게 구별짓거든요. 나혜석도 그렇고 박수근 화백도 그렇고 이중섭 화백도 그렇고. 왜 서양 화가라고 그럴까? 우리 서양 사람 아닌데? 단순히 서구 유럽의 그림에 좀 영향받고 재료가 유화라고 해서 서양 화가로 불러야 되냐? 저는 예를 들어서 박수근 화백이라든지 이중섭 화백, 가장 한국적인 정서를 녹아낸 그림 화가들을 부를 때 서양 화가로 부르면 좀 애매하지 않을까? 산수화 그리는 화가들보다 정서적으로 더 한국적인데? 재료야 교류할 수 있잖아요. 옛날 중세 이후에 무역이 활발했다면 우리 조선도 유화로 그렸을 거예요. 중국도 그렇고. 재료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한국적인 정서를 누가 더 많이 담아내냐, 그래야 가장 한국적인 화가가 되는 거죠. 프로필에다 서양 화가로 붙일 필요가 있을까? 서양 화가 아닌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화가들 소개할 때 다 프로필이 서양 화가라서. 이분도 한국적인 정서를 주제로 많이 가미해서 그린 화가고, 좀 사실주의적인 기법의 그림을 많이 시도했던 화가라고 볼 수가 있죠. 이성자 화백의 추상화, 여성 추상화가로 진짜 유명한 분이라고 해요. 저도 이번에 알았거든요. 이분도 초기에 페미니스트 아티스트거든요. 페미니스트들은 좀 이혼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당시에 이혼은요 진짜 큰 결단입니다. 여성 입장에서. 도쿄 유학 중에 의사와 결혼을 했대요. 남부럽지 않게 잘 살았는데 이혼하고 아이들과 같이 간 게 아니라 아이들 그냥 남기고 파리 유학길로 오릅니다. 30대에. 당시 유럽에서 한국인들이 활동한 화가도 거의 없었는데 여성이 활동해서 더욱 화제였대요, 당시에. 그리고 이분이 또 프랑스에서도 인정을 받습니다. 프랑스에서 훈장도 받았대요. 그래서 초기에는 뭐 인상주파라든지 뭐 표현주의 이런 영향도 받았는데 나중에는 추상화가로 거의 각인이 되는 거죠. 화백의 모티브가 하늘과 대지, 음과 양, 이거 약간 동양적인 사상이죠. 그러니까 여성이 또 주제예요. 생명의 근원인 여성성, 이게 주의 모티브라고 합니다. 약간 대지의 느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천년의 고가라는 추상 미술입니다. 그림 그릴 때도 땅을 가꾸고 나무를 심듯이 생명을 키우는 것에 비유를 했대요. 그래서 그림 그리는 것은 아이를 키운 것과 비슷하다. 그림 한 점 완성한 것은 아이를 하나 낳는 거예요. 그림 그리는 게 아이를 키운 것과 비슷하다라는 비유. 여성 추상화가 중엔 진짜 유명한 분입니다. 이 기회에 알아가는 거죠. 저도 그렇고. 감사합니다. 저는 허세미술관의 이한이었습니다. 아스타 프론토.
FM